자, 세 번째 챕터 뇌졸중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입니다. 뇌혈관장애는 뇌졸중 또는 중풍이라고 합니다. 뇌혈류장애로 인해서 중추신경계의 기능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모두 얘기할 겁니다. 괄호 안에 기억부터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중추신경계의 기능장애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뇌의 혈류장애 때문에 생겨납니다. 뇌의 혈류장애, 그러니까 뇌조직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에요. 허혈성 그리고 출혈성 둘 다 혈액이 부족해질 거예요. 그죠? 출혈됐으니까 혈액이 부족해서 얘는요. 얘도 혈액이 부족하기는 한 상태인데 조직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에요. 허혈성을 기역과 니은을 나눌 수 있고 출혈성을 디귿과 리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허혈성이니까 혈액이 부족한 비어있는 상태. 뇌척수액은 정상일 거예요. 출혈성이에요. 지금 출혈로 인해서 조직에 혈액이 제대로 못 가는 거거든요. 출혈이에요. 뇌척수액에 혈액이 섞여 있을 겁니다. 자, 조직에 혈액 공급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어요. 지금 비어있단 말이에요. 왜 비어있는데? 혈관에 혈전이 있어서 또는 혈관에 색전이 있어서. 그러면 어떤 게 색전이고 어떤 게 혈전인지를 파악해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혈전이고 둘 중에 하나는 색전이에요. 죽상경화증, 고혈압, 답이 나와야죠. 심방세동, 대동맥과 승모판 질환, 심근경색, 죽상경화증. 심방세동이야. 이런 판막의 질환이 있어. 경색이 있어. 그럼 뭐가 생겨나기 쉬운 상황이에요. 물론 죽상경화증으로 인해서도 생겨날 수 있지만 여기에 조금 더 크게 봐요. 뭐가 생겨나기 쉬운 상황? 색전이 생겨나기 쉬운 상황. 그 혈전 덩어리가 혈관을 막고 있는 이 덩어리가 혈관에 딱 잘 붙어 있으면 혈전이고 얘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고 있으면 색전이죠. 죽상경화증, 고혈압, 죽상경화증 천천히 혈전을 만들어낼 거예요. 천천히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증상은 천천히 일어날 겁니다. 얘는요. 전혀 괜찮았어요. 뇌혈관 정말 괜찮았다고요. 뇌혈관 정말 괜찮은데 심장에서 만들어진 이 혈전이 색전이 돼서 갑자기 와서 바뀌었어요. 뇌혈관에 갑자기 와서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얘는 증상이 갑자기 나타날 거라고요. 경고 증상 TIA 없고요.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고요. 갑자기 발생하고요. 휴식 중에 발병할 수 있고 활동과 관련이 없고 깨어있고 경련 드물고 몇 주에서 몇 달 후 호전, 빠르게 호전되는 편. 얘가 혈전이고요. 얘가 색전인 거죠. 갑자기 나타났어. 얘는 서서히 나타날 수 있어. 자, 출혈성이에요. 고혈압성, 심혈관 질환, 응고장애, 뇌동맥류, 외상, 혈관 기형과 관련된 것. 얘는 뇌내 출혈이고요. 얘는 지주막하 출혈이에요. 자, 뇌내 출혈은요. 두통이 있고 24시간 이상 진행 시 예후가 나쁘고 혼수 시 치명적이고 활동과 관련이 있고 무의식 있고 흔하고 그리고 다양한 영구 결손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요. 두통 흔합니다. 얘는 25% 정도. 갑자기 발생하고 혼수 시 치명적이고 머리 외상과 관련이 돼 있고 무의식이고 그리고 경련이 흔하고 다양한 영구 결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챕터 4로 갑니다. 자, 외상성 장애 대상자 간호예요. 외상성이에요. 외상.
문제 1번입니다. 다음을 읽고 장석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시오. 괄호 안에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명칭을 쓰고 설명하시오. 밑줄 친 A의 방법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상 두개골 골절입니다. 자, 두개골 골절은 골절과 뇌 손상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힘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두개골 골절의 유형과 심한 정도는 손상원의 속도, 타력, 방향, 충돌 부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특징. 자, 두개골의 기저 부위에 선상골절이 있는 것으로 골절이 정맥동을 지나 전두엽이나 측두엽 경막이 손상돼서 기억이 귀나 코로 누출될 수 있어요. 두개골 골절로 인해서 귀나 코에 액체가 막 흘러나와요. 이 액체가 뭐예요? 뇌 척수액이죠. CSF입니다. 진단 아셔야 됩니다. 그림이랑도 연결시키셔야 돼요. 지금 두개골 골절이에요. 뇌신경 손상 증상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력 변화, 청신경 손상으로 청력 상실, 동안신경 손상으로 동공 확장 고정, 안구 움직임의 상실, 사시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세 가지입니다. 두개골 골절, 세 가지 증상, 징후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면 이 세 가지를 무조건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니은입니다. 디귿이에요. 니은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눈 주위에 이런 반점이 보여. 디귿은요, 유양돌기에 이렇게 반점이 보여.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니은, 라쿤 사인이라고 얘기하죠. 안화 주위 반상출혈. 디귿은요, 유양돌기 주위 반상출혈 배틀 사인이에요. 그림이랑 같이 연결시키세요. 라쿤 사인, 배틀 사인, 그리고 할로징후 링 사인이 있는데 이건 이 3번의 A와 연결됩니다. 자, 코나 귀로 누출되는 액체가 뇌척수액인지를 확인해내야 돼요. 뭐 어떻게 확인해낼 수 있어? 이것과 관련이 된다고요. 자, 방법 두 가지를 얘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뇌척수에게는 당이 있죠. 그래서 혈당 검사 용지를 사용할 겁니다. 이 투명한 또는 혈액이 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출혈이니까, 외상이니까, 출혈됐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뇌척수액은 투명하고 맑아요. 그럼 이 투명하고 맑은 게 콧물인지 뇌척수액인지 판단하고 싶은데, 자, 뇌척수액은 당입니다. 그래서 혈당 검사 용지를 사용해서 누출된 용액에 당이 존재하는지를 테스트해보고 당에 대해서 양성 반응이 나타나면 뇌척수액이 많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외상으로 인해서 출혈이 났고 이 뭔가 흐르는 액체에 피가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혈액도 당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혈당 검사 용지를 사용했을 때 혈액에 의해서도 당 반응, 양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CSF인지 혈액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당 반응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할로 또는 링 사인을 찾아야 됩니다. 요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혈액이 당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액체에 혈액이 존재한다면 그 액체에 대한 당 검사는 신빙성이 없다. CSF인지 혈액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응인지 우리가 파악해낼 수가 없다. 자, 그러므로 반드시 할로나 링 사인을 찾아봐야 한다. 어떻게 해요? 누출된 액체를 하얀 패드나 타올에 떨어뜨려 봅니다. 자, 그랬을 때 뇌척수액이 존재한다면 몇 분 안에 혈액이 중앙에 모여요. 그리고 이렇게 투명 노르스름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혈액이 중앙에 뭉치고 그 다음에 액체가 보이고 혈액이 중앙으로 뭉치고 노르스름한 원이 혈액을 감싸게 돼요. 이게 바로 할로징후 링 사인,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거죠.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림이랑 같이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 2번이에요. 자, 다음은 척수 손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밑줄 친 A의 네 군데 괄호 안에 기흥,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교통사고가 가장 흔한 원인을 차지하고 그의 추락, 폭행, 운동 등이 원인입니다. 척수 혈관 질환, 척수 종양, 척수 염증, 골다공증, 관절염 등의 질병에 의해서도 척수 손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발생 빈도가 가장 흔한 부위는 A입니다. 가장 흔한 부위가 어디인지 찾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기출된 바 있어요. 자, C1에서 2, C4에서 6, T11에서 12, L4에서 5 척추가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손상 수준. 경수 손상은 사지마비를 초래하고요. C4 이상 손상은 횡격막과 늑간극으로 가는 신경지배의 상실 때문에 손상 후 즉각적으로 호흡 구조가 없으면 호흡 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이 손상하는데 어깨, 팔꿈치, 손목을 들어 올릴 수 있고 손의 기능도 어느 정도 있고, 하지만 니은 아래로의 손상은 운동과 감각 기능이 상실돼요. 기준 C7, 7입니다. C7. 흉수나 요수의 손상은 하지마비가 오나 상지 기능이 있어서 의자차나 목발 보조기 움직임이 가능하고요. 자, 리을 손상은 엄지의 발가락이 신전되고 발목은 배골할 수 있으나 항문주위와 장단지, 발 뒤꿈치, 작은 발가락의 감각은 상실됩니다. 리을은 L5입니다. 챕터 5로 갈게요. 자, 뇌전증 대상자 간호입니다. 뇌전증. 우리가 발작이라는 말로 사용하게 되죠. 문제 1번이에요. 자, 수천억 개의 뇌신경세포 중에서 일부가 짧은 시간 동안 발작적으로 과도한 전류를 발생시켜 나타나는 이상을 우리가 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발작이 2번 이상 자발적으로 반복해서 생기는 그 현상을 뇌전증이라고 얘기해요.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다음의 내용 중 잘못된 내용 3가지를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작을 분류해 볼 겁니다. 첫 번째, 소발작입니다. 무발작이라고도 하고요. 어린이에게 흔하고요. 의식장애는 있죠. 소발작은 의식장애 있습니다. 몇 초 동안 의식을 상실해요. 자,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멍하게 응시한 듯한 증상이 나타나요. 근데 그동안 의식 상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긴장성, 간대성 발작이에요. 긴장기가 있고요. 그리고 간대기가 있습니다. 자, 긴장기는요. 근육이 경직되거나 강직되는 이 시기에 의식 상실 있습니다. 자, 간대기, 근육이 율동적으로 경련을 일으키는 시기. 발작 후에는 즉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좋겠지만 잘못된 내용이에요. 발작 후에는 피로, 혼돈, 기면 상태로 빠지게 돼요. 간대성 근경련, 몇 초 동안 사지의 근육 경직과 경련이 한 번 또는 여러 번 나타나는 것. 무긴장성 발작, 갑자기 몇 초 동안 근육의 긴장이 소실돼서 넘어지거나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갑자기 긴장이 모두 풀려버리는 거죠. 근육의 힘이 모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속성 간질 발작, 모든 종류의 발작 합병증으로 발작이 10분 이상 지속하나 30분 이상 지속하지 않는다. 지속성 간질 발작은 10분 이상 지속되거나 30분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응급 상황이에요. 30분 이상 지속하지 않는다? 틀린 얘기죠. 30분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응급 상황.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대뇌 혈류 장애로 비가역적 뇌손상, 저사소증, 심부정맥, 저혈압, 저혈당, 유산산증이 발생해 뇌세포가 손상되고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죠. 전신 발작, 부분 발작, 그리고 분류할 수 없는 발작까지. 전신 발작에 들어가는 형태, 부분 발작에 들어가는 형태, 그리고 의식 상태와 증상과 징후를 좀 나눠보시면서 특징들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은 한땡땡 학생의 보건일지예요.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내용 중 잘못된 내용 한 가지가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제공된 처치 내용 외에 제공할 수 있는 간호중지 3가지, 밑줄친 A를 5가지 이상 쓰고 밑줄친 B를 3가지 이상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땡땡 학생의 주호소를 봤더니 지금 운동장에서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발작을 하는 동안에 처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발작 시의 처치 내용 간호중지에 대한 얘기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발작을 하고 있어요. 혀를 깨물거나 혀가 기도를 막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학생의 치아 사이에 서랍자를 삽입합니다. 자, 기도 확보, 혀 깨무는 거 예방하기 위한 서랍자 삽입. 좋아요. 좋은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미 발작을 시작한 대상자에게 서랍자를 쓰는 건 옳지 않죠. 서랍자를 넣다가 서랍자가 부러지거나 그 부러진 서랍자가 오히려 더 큰 손상을 가지고 오거나, 그리고 처치하는 사람도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발작 중에는 절대 안 된다는 거. 발작 중 기도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생을 치기로 취해주고 입에서 흘러나오는 분비물을 닦아주고 흡입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발작을 하는 동안 신체 손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학생의 머리 아래에 담요를 받쳐 보호하고 팔과 다리를 억제한다. 그러니까 보호하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처치 내용. 팔과 다리를 억제한다. 발작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팔과 다리를 억제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왜? 손상의 가능성을 더욱더 높이기 때문에. 발작 중에는 대상자를 억제하지 않습니다. 자, 발작이 끝난 후에 대상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하고 발작 동안 관찰한 것을 기록합니다. 자, 이거 외에 할 수 있는 처치 내용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손상받지 않도록 대상자 주변의 위험한 물건 치우기, 특히 머리 보호하기. 자, 보호에 일단 포커스를 뒀고요. 대상자의 침대를 가장 낮은 위치로 유지하고 침대 난간을 패드로 덧대서 싸주고 침대 난간에 부딪히지 않도록 싸주는 것. 역시 보호죠. 침대를 가장 낮은 위치로 만들어주는 것. 이건 뭐예요? 혹시 낙상할까봐. 낙상할 때 위험성을 낮춰줘야 되죠. 높은 곳에 있어서 낙상할 때와 낮은 곳에 있을 때 낙상할 때 손상 정도가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역시 보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대상자가 죄는 옷을 입었다면 느슨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목 주위를 느슨하게 해줘서 호흡을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교육 내용. 자, 항군에게 피해야 할 발작 유발 요인을 교육합니다. 이 발작 유발 요인에 의해서 발작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져. 그러면 유발하는 요인에는 뭐가 있을까 보자고요. 자, 유발하는 요인에는 약물을 중단하는 것. 임의로 약을 중단하게 되면 심한 발작이 나타날 수 있고,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그리고 음주를 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떨어질 즈음 발작 증상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자, 흡연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발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화재나 신체 화상까지 갈 수도 있고 2차적인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 자, 과로 및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는 발작을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친 과로는 피하고 적당한 휴식을 취해야 돼요. 공복 상태 역시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발작을 보이는 상황은 개인마다 다르므로 사람마다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잘 알고 피해야 한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발작이 나타나는지 나의 유발 요인을 파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식, 체한 경우, 환절기, 여성의 경우 생리 등과 같은 요인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페니토인 부작용에 대해서 교육합니다. 항경련제예요. 이 항경련제인 페니토인의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3가지. 피로, 오심, 현기증, 보행장애, 전이질의 불균형, 잇몸 증식증, 발열이 나타날 수 있고, 잇몸 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가벼운 발진부터 심하면 알러지 반응까지 나타날 수가 있어요. 페니토인, 잇몸 출혈, 잇몸 증식증. 이 페니토인과 관련해서 주의사항. 섬액이나 저혈압 같은 혈유역학적인 문제, 주입 부위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맥 주입 시 분당 50mg 정도의 속도로 투여할 수 있도록 졸음 유발할 수 있어요. 매일 투여할 경우 낮 동안 졸음이 오지 않도록 하루 총 투여량을 밤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 포인트. 혈중 농도가 충분하게 유지되어야 효과를 보이는 약물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약물 농도 수준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페니토인의 대사작용을 방해해서 혈중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와파린 기억합니다. 자, 와파린은 페니토인의 효과를 증강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병용하는 경우에는 용량 감량을 고려하고 페니토인에 대한 알러지 반응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발작, 발열이 생길 수 있으므로 페니토인을 투여하는 동안 발작이나 발열이 나타나면 의사에게 보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페니토인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넘어갑니다. 6번째 챕터입니다. 자, 척추장애 대상자 간호예요. 문제 1번. 다음은 추간판 탈출증 진단 방법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진단 방법. 괄호 기읍계에 해당하는 명칭. 밑줄 친 A를 쓰고 B씨에게 나타나는 증상. D의 이유. 하지직거상 검사. 하지직거상 검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검사 방법. 한 손을 뒤꿈치를 잡고 발 뒤꿈치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무릎을 누를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다리를 올려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다리를 올려보세요 이렇게 해야겠네요. 다리를 올려보세요 라고 해요. 통증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데, 자, 정상인 경우에는 다리를 70도 정도 올릴 수 있어요. 요추간판 탈출증 환자는 이 탈출된 추간판이 요추 또는 척추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극하게 됩니다. 통증이 나타날 거예요. 통증이 나타납니다. 자, 60도 이상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스펄링 검사. 환자의 경부를 신전한 후 환측으로 회전하도록 상지 방사통이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를 쓰라. 회전에 의해 문제가 발생한 신경근이 지나가는 추간고동의 면적이 감소함에 의해 상지 방사통이 유발될 수 있어요. 자, 어깨의 외전 징후를 확인한다. 환자에게 방사통을 호소하는 상지를 들어서 머리 위로 올리게 하면 통증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경추 디스크를 비롯해서 경추신경의 병변을 확인하는 검사. 이 검사를 경부 외전 검사라고 합니다. 7번째 챕터. 감염성 장애 대상자 간호입니다. 문제 1번이에요. 자, 세균성 뇌막염이에요. 자, 세균성 뇌막염은 뇌막 자극 증상이 나타나죠. 이 뇌막 자극 증상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 뇌막 자극 증상 얘기가 나오면 증상 3가지가 있어. 기억하시면서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어.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를 그림이랑 같이 매칭시키셔야 돼요. 자, 뇌막 자극 증상 첫 번째 그림을 봅시다. 여기 90도. 자, 여기 90도. 그런 다음에 이 발을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랬을 때 통증이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가를 보는데 얘를 우리는 커니그 징후라고 합니다. 환자를 앙화위로 눕히고 대퇴를 복부 쪽으로 굴곡시키고 무릎은 대퇴에서 90도를 이루도록 신전시켰을 때 대퇴 후면의 통증과 무릎의 저항과 통증을 느끼는 것. 얘는요. 고개를 이렇게 들어 올릴 겁니다. 그랬을 때 다리가 변화되고 통증이 나타나요. 얘를 브러드진스키 징후라고 하죠. 앙화위로 누운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목을 가슴 쪽으로 굴곡시켰을 때 목의 통증과 함께 양하지가 굴곡이 생긴다. 펼쳐져 있던 게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얘는요. 경부 강직입니다. 자, 목을 굴곡시켰을 때 목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발생한다면 경부 강직이에요. 이렇게 굴곡시키는 거죠. 뇌막 자극 증상 3가지를 얘기하세요. 뇌막 자극 증상 3가지를 얘기하세요. 얘 징후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림이랑 꼭 연결시키세요. 챕터 8로 갑니다. 퇴행성 장애 대상자 간호예요. 문제 1번. 최땡땡 대상자의 사적 내용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사적 내용을 보니까 머리는 앞으로 굽어진 어깨는 웅크려지고 척추는 전방으로 활같이 굽는다. 머리는 앞으로 굽어진 어깨, 척추는 활같이 굽었어. 걸음의 폭은 짧고 출발이 어렵고 하지만 한번 출발하기 시작하면 빠른 속도로 종종 걸음을 걷게 되고 안면 운동 결여,
고정된 시선 때문에 마스크 같은 얼굴, 휴식 시 불수의적으로 환약을 굴리는 듯한 움직임, 어디가? 손이요. 그리고 머리를 앞뒤로 흔들고 목소리가 떨리는 것. 머리는 앞으로 숙여지면서 굽어진 어깨, 척추는 활처럼 굽어요. 종종 걸음을 걷는데 이 종종 걸음도 처음 출발은 어렵습니다. 표정이 없어요. 그러면서 환약을 굴리는 듯한 진전을 보이게 되죠. 이런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는 질병, 파킨슨입니다. 자, 파킨슨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뇌척 수액 분석 검사 결과 감소된 신경 전달 물질의 명칭을 쓰시오. 이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물질이 뭐예요? 바로 도파민입니다. 자, 도파민의 감소로 인해서 파킨슨병이 나타나는 거죠. 자, 최땡땡 대상자에게 레보도파 제제가 처방됐습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 그리고 밑줄 친 ABC의 이유. 레보도파의 작용 기전입니다. 레보도파는 뇌혈관 장벽, 우리가 얘를 BBB라고 얘기를 해요. 자, 뇌혈관 장벽 통과할 수 있는 도파민 전구 물질로 장으로 흡수돼서 혈액을 통해서 뇌로 들어갑니다. 자, 뇌에서 레보도파는 도파탈 탄산효소에 의해서 도파민으로 전환돼요. 자, 이 파킨슨 질병이 도파민 부족으로 인해서 생겨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약물 치료하고 싶어. 그럼 이 부족한 도파민을 채워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도파민 주면 되잖아. 근데 왜 도파민 안 주고 레보도파를 줘? 뇌는 우리 몸에 너무너무 중요한 장기예요. 그래서 뇌조직으로 가는 무언가는 꼭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아무거나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도파민 자체는 이 BBB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를 통과해서 여기서 도파민이 되는 물질을 주면 돼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레보도파라고요.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도파민 전구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레보도파는 장으로 흡수돼서 혈액을 통해서 뇌로 들어갈 거예요. 자, 뇌로 들어가면 효소에 의해서 레보도파가 도파민이 될 겁니다. 레보도파 A급 잡아주셔야 돼요. 공복 시 흡수가 가장 잘 되나 오심구토가 나타나기 때문에 음식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체위 변경을 서서히 시도하세요. 사우나 열탕은 피하시고 부작용으로 구강건조 나타나면서 사탕을 먹거나 껌을 씹도록 합니다. 안정제나 비타민 B6 함유 식품 섭취는 제한합니다. 왜 비타민 B6 함유는 먹으면 안 되나요? 왜 안 되나요? 간에서 레보도파의 전환을 증가시키고 뇌 도파민의 전환 기능을 감소시킵니다. 자, 얘가 레보도파가 흡수돼가지고 뇌까지 가서 뇌에서 전환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간에서 전환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뇌로 가서 전환될 레보도파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고요. 자, 약물 투여할 때 일정 기간 단백질 섭취를 피해줘야 돼요. 왜 피해줘야 됩니까? 이 아미노산은 레보도파 흡수를 방해해요. 약효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알코올 섭취 제한해야 돼요. 왜 제한해야 돼요? 레보도파의 기량작용,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 비타민 B6 안 돼요. 단백질 안 돼요. 알코올 안 돼요. 왜?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BBB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챕터 9입니다. 자, 말초신경 대상자 간호예요.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증상의 특징이 있는 질환명을 쓰세요.
특징적 증상은 골격근의 약화입니다. 포인트. 일반적으로 근력은 휴식을 취하면 회복하게 돼요. 대부분 침범받는 근육은 안구, 안검을 움직이는 근육, 저작하고 음식을 삼키는 근육, 말하고 호흡하는 근육. 너무 중요한 근육들 아니에요? 아침에 가장 강해요. 활동하면 계속적으로 쇠진하는 양상을 보여요. 환자의 90%에서 안검근, 외안근이 침범받고 얼굴의 움직임과 표정 짓기가 어렵고 음식을 저작하고 삼키는 것이 힘들어요. 자, 언어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대화를 길게 할 경우 목소리에 힘이 빠지고 감각과 반사는 정상이고 근육 위축 역시 드뭅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질환. 중증 근무력증입니다. 두 번째, 이 중증 근무력증의 병태 생리를 설명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항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가 신경 근육 접합부에 있는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공격해서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수가 20% 정도 감소되면 나타날 수 있어요. 역시 자가면역 질환이고요.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근육을 수축해내면 근육 수축해! 라고 하는 신경을 전달해야 되죠.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근육이 수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 신경 전달 물질이 뭐예요? 아세틸콜린이에요. 아세틸콜린이 여기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을 해야 근육이 수축하죠. 근데 수용체를 감소시켜요. 그럼 얘가 작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근육 수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육이 수축하지 못하고 근육이 무력해집니다. 이게 바로 중증 근무력증이에요. 자, 다음은 중증 근무력증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 밑줄친 A, 밑줄친 B가 나타날 때 대처 내용. 자, 중증 근무력증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 방법이에요. 무조건 바로바로 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억제제를 정맥 주사해서 환자의 근력 약화 증세가 얼마나 호전되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무슨 검사? 텐실론 검사입니다. 자, 봐요. 우리가 이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근육 수축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죠. 근데 얘가 지금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근육 수축이 일어나지 않고 근육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얘는 얘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얘를 분해시키는 효소란 말이에요. 근데 억제제를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분해되는 것을 막을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아세틸콜린의 농도가 높아질 겁니다. 아세틸콜린의 농도가 높아지다 보니 아세틸콜린의 기능이 순간이나마 항진될 거고, 항진된다? 라기보다는 아세틸콜린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거고, 그로 인해서 근육 수축이 바짝 일어날 거예요. 결과 양성. 자, 약물 주사 후 약했던 근력이 강해진 느낌이 들면 얘가 역할을 못하다가 얘가 갑자기 역할을 하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육 수축이 딱 일어나요. 힘이 딱 세진다고요. 양성으로 판단합니다. 자, 1분간 약물 효과가 지속된 이후에 5분이 경과하면 다시 안검 하수증, 다시 근육이 무력해지는 거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오심설사, 침 흘림 등이 나타나고 드물게 실신할 수 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 묻습니다. 자, 부교감 신경 차단제인 아트로핀을 정맥 주사할 거예요. 텐실론 검사입니다.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문제 2번 갈게요. 자, 다음은 말초신경 질환에 관한 교육 자료예요.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자료 내용 중 잘못된 내용 3가지를 찾아 쓰고 밑줄친 A를 3가지 이상, 밑줄친 B를 쓰시오. 말초신경 질환 첫 번째는 3차 신경통입니다. 자, 3차 신경통 제5뇌 신경인 거죠. 제5뇌 신경의 기능을 생각하시면서 보면 돼요. 자, 원인과 병태 생리. 기억의 장애로 이 질환의 원인이나 병리상
상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차 신경통은 제5번 뇌신경의 장애, 3차 신경 분지에서 나타나는 통증은 시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발점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통증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증상, 가장 특징적인 통증의 양상은 주로 눈 아래쪽의 안면부에 칼로 벤 듯한 아주 극심한 통증입니다. 타는 듯한 통증이 있는데 주로 양쪽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그렇진 않습니다. 어느 한쪽 안면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통증은 발작성입니다. 수초에서 수분 동안 지속되다가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되고 하루에 수회씩 수십 번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발작적으로 수초에서 수분까지 진짜 여러 번 칼로 벤 듯한 타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 간호중재. 그래서 통증 관리와 관련된 간호중재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환자가 사용하는 발작적 통증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뭐가 있을까? 자극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찬바람이나 심한 더위, 추위는 통증을 유발하므로 노출을 피한다. 식사는 칼로리와 단백질이 높고 저장이 용이한 음식을 자주 먹고 침범되지 않은 쪽으로 집도록 한다. 자, 저작으로 인해서도 그게 시발점이 돼서 통증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통증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통증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 하지만 충분한 영양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칼로리 높으면 좋죠. 단백질 음식 좋아요. 그러면 저작이 용이해야겠죠. 통증이 없을 때 걷기 운동을 하거나 음식을 먹게 하고 정해진 시간에 약물을 투여해서 적절한 혈중 약물 농도를 유지하고 약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자극이 되지 않도록, 통증이 시작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자, 영양관리 음식은 쉽게 빨리 씹을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하고 적당한 온도로 공급하고 하루에 3번 주는 것보다는 소량을 자주 공급하는 것이 좋다. 손상 예방 간호 하고요. 2번째, 안면신경마비. 얼굴 근육을 지배하는 7번 뇌신경의 장애로 급성적으로 마비를 초래하는 흔한 신경입니다. 증상, 귀 뒤 부위의 불편감으로 시작해서 외이에 단순 포진성 수포를 보이는 경우가 있고 몇 시간 내에 얼굴 한쪽 편에 완전 마비가 초래됩니다. 영향을 받은 쪽의 근육은 모두 경직돼서 눈썹을 올리거나 눈을 감지 못하게 되고 미소 짓거나 안면 근육을 올려 치아를 보일 수 없게 하고 침이 가장자리로부터 흐르고 맞는 내용인데요. 근육이 경직돼서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죠. 오히려 근육에 힘이 없고 이완돼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자, 침범받은 쪽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입으로 휘파람을 불지 못하고 음료수나 음식을 먹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자, 침범된 쪽 혀 전면에 3분의 1의 미각 상실이 있습니다. 자, 7번 뇌신경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미각을 담당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미각을 담당하는데 혀 앞 3분의 2를 이 7번 뇌신경이 담당하게 되죠.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라고요. 전면 3분의 2 미각 상실이 있어요. 자, 길랑발의 증후군입니다. 원인 모를 염증성 질환이 말초신경과 뇌신경을 광범위하게 침범해서 나타나요. 하지의 이상 감각증, 원위 부분의 근육 쇠약으로 시작돼서 며칠 내 양측성으로 나타나고 하지 근육 쇠약에서 시작되고 몸체로 올라오고 팔, 얼굴, 근육, 뇌조직으로 진행됩니다. 순서가 있죠? 대개 10일에서 14일 사이에 전체 운동마비가 일어나게 되고 일반적으로 몸체와 하지의 근육 쇠약은 아주 심해서 양하지의 이완성 마비, 호흡근의 쇠약 상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신경까지 침범되게 되면 저작, 연화, 그리고 언어장애가 나타나고 심지어 눈도 감을 수 없게 되고 근위축 증상 없고 근육의 긴장성, 반사 활동이 항진, 감소될 뿐입니다. 자, 등과 종아리에 지속적이고 심한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위치 감각 상실되고 감각 변화는 경미하고 임상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뭐 틀린 내용 없고요. 다 괜찮네요. 3대 증상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3대 증상, 길랑바레의 3대 증상. 안면마비, 무반사, 심한 운동실족증
세 가지입니다. 챕터 10입니다. 신생물 장애 대상자. 신생물! 신경계의 신생물. 우리 뇌종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요. 자, 뇌종양 최근 기출입니다. 자, 뇌종양은 두개골래 생기는 모든 종양을 말합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괄호 안에 기억부터 시옷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기. 뇌종양에 의해 발생되는 기전을 구토, 중추, 명칭을 포함해서 서술하시오. 기출 내용이에요. 밑줄 친 B의 다른 종양 항암제 사용과 다른 주의점 쓰시오. 역시 기출 내용입니다. 알고 있어야겠다는 얘기죠. 자, 뇌종양이에요. 뇌종양의 종류입니다. 뇌종양은요,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 원발성, 전이성으로 악성도에 따라 악성과 양성으로 구분합니다. 신경 교종이 가장 많아요. 포인트 잡을게요. 수막종, 뇌하수체 선종, 신경초종, 기타 종양 순으로. 자, 신경교종, 가장 많은 신경교종. 원발성 종양으로 뇌의 결합 조직인 기역에서 기원합니다. 신경교세포. 이게 기출됐어요. 어떻게 여기가 나왔냐면, 자, 뇌종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어디예요? 이렇게 물었다고요. 가장 많이. 가장 많은 곳이 신경교종이라면서요. 그럼 얘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얘잖아요. 신경교세포. 신경조직 주위로 침투해서 퍼지기 때문에 완전 제거가 어렵습니다. 자, 뇌수막종. 수술만으로 완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양성종양. 뇌수막의 구성 성분인 지주막 세포에서 기원하게 되고, 뇌하수체 선종은 뇌하수체 주위에 시신경, 시신경교차, 내경동맥, 해면정맥동, 측도엽이 위치해서 종양이 발생하며 여러 가지 연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청신경종, 전정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신경교세포에서 기원하는 양성신경초종입니다. 자, 임상 증상. 뇌종양의 증상은 성장 속도 및 종양의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종양이 커지면서 두개 내압 상승에 따라 두통과 구토가 나타나는데, 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느 중추인가까지 얘기해라 라고 얘기했죠. 뇌종양에 의해서 발생되는 기전의 구토중추, 두개 내압이 상승하면서 연수의 구역중추가 자극을 받고 이로 인해서 구토가 발생합니다. 연수 포인트 잡아요. 자, 뇌종양에 인한 두통은 새벽에 심해지고 오심구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두통의 특징에 대해서도 기억하시고요. 두통은 보통 둔하고 일정하게 나타나지만 쑤시는 통증 나타나기도 하고, 구토는 음식물 섭취와 관련이 없이 나타나게 되고 오심이 심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의 종양이 발생하면 성격이 난폭해지고 우울증 등 정동장애, 편마비, 보행장애, 운동력 저하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발생하면? 대뇌 전두엽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빛, 감각, 압력에 대한 인지력을 저하시키는 종양. 어디에? 두전엽에 생기게 되면. 측두엽에 손상되면 공격적인 행동, 언어 표현의 어려움, 기억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뇌간 종양은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청력 소실이 되고 안면마비가 나타나거나 반신불수, 전신마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손해의 종양은 오심, 구토, 균형 감각 소실, 복시, 보행장애, 미세한 운동장애를 유발할 수 있죠. 출제된 바는 없는데 뇌종양에 대해서 최근 기출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한 번 더 잡고 가봤습니다. 치료, 수술요법, 방사선요법, 그리고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다른 부위에서 암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그 항암제, 그리고 뇌에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그 항암제, 주의점, 제한점이 있다고요. 자, 제한점, 주의점. 뇌종양의 항암제 사용의 주의점, 제한점. 뇌의 해부학적 특징으로 인해서 뇌종양의 항암화학요법은 다른 종양의 항암화학요법과 달리 BBB를 쉽게 통과한 약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얘를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얘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요. 얘 포인트 잡고 갑니다. 다른 항암요법과 다르게 뇌종양에 사용하는 항암제는 BBB를 통과할 수 있는 항암제여야 한다. 포인트.
기출됐어요. 그리고 면역요법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경계에 대한 얘기들. 사실 강론서 하나하나 보면서 질환 하나하나를 보면서 모두 다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방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강을 줘야 되는 부분에서 공부를 하자면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다뤘던 내용만큼은 꼭 여러분들이 다 알고 가셔야 돼요. 중요한 내용들을 좀 추려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A급 되는 부분들 잘 정리해 보시고 쓰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